북한 주민들이 인천 앞바다에 유람선을 타고 관광 오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이만갑의 진짜 인천 앞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들어온 예,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9명이요. 2023년 5월에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외신을 타고 뭐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우리나라 언론 난리가 났던 예, 그런 뉴스였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만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기도 하고 손에 땀나기도 하고 보실만한 예, 최고의 이만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해상 탈출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형제인 일혁, 이혁 형제였는데 자, 이 이혁 씨 아내는요, 당시에 임신 6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자, 이 임산부가 목숨을 걸고 해상 탈북을 시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한에서 두 가족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일가족이 귀순한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야, 이거 진짜 저 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배 타고? 이건 무섭다. 부담을 따돌리고 온 거예요. 와, 저 조그만 배가. 자,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박진감 넘치면서 재밌고 거기에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고부간의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그 양념이 돼서 아주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예, 김일혁 씨 가족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반갑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자, 지난번 출연 때는 사실 얼굴 공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혁 씨 아내인 이미혁 씨.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은 얼굴을 좀 보고 싶다라는 또 의견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미영 씨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자, 미령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탈북한 김일혁의 와이프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디에 반해서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어디에 반해서? 마음에 반해. 마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예쁜 여자를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마음씨까지 예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쁜 건 기본이고. 근데 어떻게 이 자본주의의 물이 좀 다릅니까? 이렇게 굉장히 더 이뻐지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애기들하고 육아 전쟁을 할 얘기 그냥 맞아. 집에서만 있어요. 자본주의스럽게 아주 그냥 예쁘게 지었다. 아이고야. 아우 이뻐라. 아, 요새 뭐 육아 전쟁에 그냥 지치고요, 그냥. 또 지치면서도 또 딸 바보 아빠로 또 행복한 부분도 많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들어와서 좀 피곤하고 좀 지치고 그래도요. 이 기분이 다운돼서 딱 들어왔다가도 벌써 애가 그냥 팔 이렇게 벌리고 말은 잘못하니까 그냥 쉬운 말만 아빠 팔을 벌려요, 그냥. 그냥 싹 녹아내리는 게 그냥 스트레스 싹 풀리고 말죠, 그냥. 자, 오늘 사실 이만갑의 주인공은 우리 이력 씨, 미령 씨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로 탈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 장군님의 품에 있는 이 땅에서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면서 끝까지 버티고 탈북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바로 김일혁 씨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정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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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혁이 이혁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들과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함께 나오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내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때 탈북 안 하겠다는 입장이셨죠? 예, 저는 사실 한국으로 탈북하자 하는데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북에서 오신 분 중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적인 분. 북에서 반대표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북에서도 민주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집안이에요. 오늘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이지만요. 좀 많이 불편한 자리인 거 솔직히 그치? 네, 불편합니다, 솔직히. 아니 엄마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왜요? 예. 아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요. 또. 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질문에 해당되는 건 뭐 탈북에 관한 문제인데, 그때 정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탈북을 하는데 잡히면 죽어야 되잖아요. 잡히면 죽어야 되는데 개들보다 제일 어려운 장벽이 엄마인 정도. 막 그냥 제가 너무 화가 올라오고 힘들고. 어머니 보이부보다 어려웠대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반대하신 겁니까? 남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게 첫째로서는 해상으로 탈북을 한다 하는 게 어른들끼리만 가는 일이 아니고 내 손자들 이제 갓 태어나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손자애들이 있지 않아요. 어린 애들까지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해돼요.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또 내가 이날이 됐고 북에서 살면서 그래도 자고 낳거나 내가 거기서 잃고 났던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그저 엎어 찍어서 그저 그래 가자 하고서 이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죠.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난 안 가겠다 하고서 반대표를 던졌죠. 아니 어떻게 좀 일궈나셨길래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있을 때 돈주라는 소리를 듣었거든요. 돈주라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 식량이나 이런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거렵대를 했거든요. 금융업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넣고 말하면 사채업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야, 또 이렇게. 예, 북한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런 상업은행 같은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데서 돈을 빌려가고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지금 말씀 곱게 하시지만 돈 안 갚으면 야, 그럼 뭐 콩팥이라도 내. 뭔가 좀 그런 힘든 일에는 난 뒤로 빠지고 우리 아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이 해결사. 이분들이 말씀 대신 좀 나는 받아와. 농담을 했지만 아니, 좋겠다 뭐. 꼭뭐 들어가고 뭐 공짜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체로 저한테 줄 때는 완전 그냥 안 되겠다 싶은 거 받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악성채무. 악성채무. 너무 싫다. 되게 한 3년 정도 이상 지나가서 이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혼 좀 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냥 받으면 그냥 뭐 엄마한테 그냥 한 20, 30% 겨우 흉내만 내고 지가 다 먹죠. 뭐. 왜 마셨는지 알겠네요. 네,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사채업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그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제가 이제 내 손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면은 거부를 뿔컸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줬다 하면은 2,000원이 되고 200만 원을 줬다 하면 400만 원이 되고 100% 그런 식으로 봄철에 줬다가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철에 가서 받는 거야요. 그것을. 아니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삼각관계였거든요. 이쪽 해는 다른 리, 이쪽 해는 또 다른 리, 나 사는데 아까 3개 리를 다 대상했어요. 와. 3개 리를 다 대상하다 보니까 보안원을 또 끼워야 내가 좀 편안하니까. 네, 보안원을 끼워야 내가 뭘 받아다 놔도 좀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냥 100% 그렇죠. 2배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중간에 나가야 되는 경비가 너무 많아. 그렇죠. 세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내끼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내 건 하나도 안 나가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 갔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탄압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 막 교훈을 주는구나. 무슨 일이든 뇌물은 필요하다. 야. 돈을 내가 이렇게 꾹 쥐고서 있으면은
아니 이거 내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은 오늘도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계속 100만 원이지 생깁니까? 자본주의죠. 이게 자본주의 기본이에요. 돈이 움직인다. 거기서 꼽히고 있네 북한에서. 돈을 낳는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 북한에서 어머니 최근에 남한에서 뭐 투자하고 있는 주식 있으면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아직 들어온 지 1년 조금 남지 가다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걸 두고 배 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사폰 맞을지도 모르는데 배 타고 나보고 남조선을 가라고? 진짜. 현재 그러니까 상황에서 영감 내리기가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돌려놓은 돈이 얼마인데 그렇지. 이걸 나도 해서도 안 아니 되는데. 심지어는 성숙 언니는 그 산에다가 심어놓은 감자가 아까워가지고 탈북을 못하겠다. 감자 떼서 씹어버리네. 네, 그 감자 아까워서 탈북을 못하겠다 했는데 그 뿌려놓은 그 돈을 못 받고 온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저라도 그러니까 탈북 안 영감을 했을 것 얼른 같아요. 못 내렸죠. 지금 풀어온 게 많던데 지금 아직도. 야, 그러다 통일되면 맨 먼저 들어가실 분이야. 달라고 이거 잊어준 거 달라고. 근데 탈북하신 덕분에 진짜 덕분 사람들이 진짜 많겠네. 진짜 만세다 만세. 제가 탈북한 분들을 엄청 살려주고 왔죠.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못 받는 많죠. 거. 200, 300명 될걸요? 200이요? 아마 조만간에 통일되고 나면 이게 그냥 이거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그냥 감당 열을 거예요. 아마. 진짜 다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유, 내가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데 금복저리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좀 해야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서요. 해상 장부를 꼬박꼬박 숨겨놓고 있어요 지금. 자, 잠깐 이제 분위기 봤습니다만 스튜디오 안에서도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이 두 분이 과연 어떻게 한 배를 타게 됐는지. 그러게. 자,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서 일군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고 또 가족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 탈북의 과정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력 씨는 어떻게 어머님을 설득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력 씨 이 가족을 보면 지금 은근히 결혼하는 거, 미령 씨와 결혼하는 거를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농장원이라는 출신 때문에 그래서 뭐 아들 위한다는 뭐 걱정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랬다고 하시죠. 어느 정도 반대했어요? 아, 뭐 심했죠. 뭐 그냥 뭐 저한테는 뭐 귀싸대기까지 안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눈에 위해-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그렇게 엄청 반대하셨고 뭐 그러다 나니까 정말 이미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한다느니 뭐 정말 엄청났죠. 물론 아들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우리 북에는 농민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있거든요.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과 결혼은 도저히 있을 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농장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내 아들이 농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내 길에서 자식한테 계속 한 소리가 뭐냐면은 농자 붙은 거는 절에 내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아라. 진짜 완강하셨네.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내 농장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꺽지가 반대로 갔네 아주. 데리고 들어와서는 그래서 내가 또 이건 며느리 옆에 앉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 미안하긴 하다. 너무 미안하죠. 미안한 거 아세요? 조금 좀 이해하고 더더 이해하니까. 그래서 내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이제 죽어도 넌 이 결혼은 반드시 못할 거니까 넌 죽어도 따라다니면 계속 갈라놓을 것이니까 그랬다 알고서 너 그래도 계속 그 여자하고 살갔다 하면은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다 나가. 하면서만 내밀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말은 평등도 아닌데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말뿐이지. 말뿐이고. 네, 말뿐이고. 아니 농민들이 최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옛날에 그러니까요. 뭐 부르주아들 다 주고 뭐 그랬잖아요. 농민들이 농사 짓는 농민들이 최고 대우를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잘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제일 못 사는 거예요. 농민들이 100에 100사람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빼곡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 하게 되면 농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장원 여자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의 신분이 노동자였어도 그 배우자가 농장원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농장원으로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도 두 아들놈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굳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조선 봉건 사회를 못 벗어난 게 뭐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영의정이건 4대본 간에 엄마가 노비면 자녀는 다 노비예요. 그런 뜻이 그 같지. 그 자녀는 또 노비고 세습이에요. 못 벗어나요. 똑같잖아 지금요. 진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진짜 농장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눈치는 챘어요. 뭐 여기 왠지 허락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를 뭐 이렇게 예뻐해 주시긴 하지만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어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썼어요. 그래서 많이 반대하리라는 걸 알기는 했었어도 서운은 했었어요. 그렇죠. 북한에 뭐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 네, 된다. 뭐 이런 거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아들의 결혼을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어머니. 지금 아들은 또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미령 씨는 과연 결혼을 이루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국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심지어는 내가 돈 받아오라 하면 중간에서 얼마 안 주고 자기가 다 먹고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는 농장원 며느리를 데려온 이 아들과 함께 탈북을 하신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사실 때 이 북한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왜 그런 게 없었는가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고프고 힘들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거를 모르고 그래서 부유하게 좀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네. 황해도에 살 때고 아버지가 그 밀수 이런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그 교사 이런 걸 했었거든요. 유치원 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게 살거나 뭐 의도롭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탈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없었어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불만이 없었지.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교육을 하면서 뭐 김성은 스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만 교육을 하면서 살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자체가 환경적으로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는 황해남도 벽성군인데 거기야. 벽성군 쪽으로 소문난 지주라고 할 만큼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미소를 다니면 정미소 책임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앗간 같은 거를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짐승 사료 같은 거 나오는 걸 가져다가 또 할머니가 집에서 돼지를 1년에 몇십 마리씩 키워낸 거예요. 이야. 돈을 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정말 걱정이 없었을 건 분명한 일이죠.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 집의 집안으로서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편안하게 귀 자랐고 그치. 그러니까 엄청 거기서 잘 살아는 환경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한마디로 처녀 나이가 들어서 주위에서 맞선을 들어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좀 뭐 엘리트라고 하는 남자들 뭐 아무튼 괜찮다 하는 남자들이 꽤 총꽤나 받은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우리 어머니 현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황해도 자양역 철도에서 근무하시던 철도 승무원이었어요. 어허. 바로 이제 이력 씨의 아버님이시죠. 뭐 이제 이력 씨 아버님은 이제 기차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 또 어머니를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하셨다고 하는데 서로 이제 반하신 거죠.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김일성 그 일가에 대해서 그거를 애들한테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상을.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 하니까 강습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역전을 찾아 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가면은 역전에 나가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렇게 차표를 끊어다 준다든지. 그때는 기차 다니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차 타는 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칸에 타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예 빼고 이렇게 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승무원차야 거기다가 갖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라인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죠. 때로는 뭐 쓰라고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사다 주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때는 나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역전고 객찰군 다 가는 데까지 딱 이렇게 발해주고. 그래서 그 덕에 사실은 편안히 다녔어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공항에 딱 갔는데 항상 비즈니스 아니 퍼스트 클래스로. 북한에는 이제 예매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직접 사람이 가서 줄을 서가 대기를 해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불법적으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높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열차 타면은 뭐 신분증 검열 안 하고 뭐 열차표 검열 안 하고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또 검열은 검열대로 다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 열차 안내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안원이라든지 섭외를 해가지고 승무원 칸에 태우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승무원 칸에 태워졌어요. 네, 승무원 칸은 검열을 안 합니다. 검은 검색이 없지. 근데 그 아버님 그 당시에 젊을 때 외모는 어땠어요? 저희 남편은 연애 평범한 사람들과 이렇게 견져놓고 봤을 때 이목구비나 생경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값이 있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수반이다. 그리고 이거 육체도 멋있었거든요. 육체는 어느 부분이? 체격이. 체격. 키가 한 180 나갔어요. 우와. 북한에서 꼭 행동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움성이 가게. 그래서 자주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저하하고 있었더라고요. 푹 빠져 계시고. 어머니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좋으세요?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좋았죠. 좋았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저게 사랑이지. 그렇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남편을 서서히 좋아하게 된 현희 씨.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현희 씨의 나이가 23살이거든요. 80년대 북한에서는 그게 그 혼인 정년기를 좀 넘긴 나이라고 합니다. 23살이. 예. 그래서 남편과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신혼조회를 해야죠. 어떤 집안인지. 그렇지 이제. 그렇지. 북한에서. 그래서 남편의 집안은 어떤지 또 동네에서 평판은 어떤지 이거저거 수소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 그게 뭘까요? 충격적인 사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거를 내가 온건히 좀 알아봤었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되지 않을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아보다 보니까 이사야 새로 갓 졸업한 지 2년 된 19살인 거야. 19살인 거야. 4살 연하? 엄마 23인데 나는 23살이고 남편 나이는 그때 19살이에요. 너무 어리다. 예. 특히 북조선에서는 연하는 10대다, 생각도 10대.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래 우리 북에서 어떠한 현상이 있으니까 2년 아래까지 이렇게 하는 여자는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2년 아래 남자하고 무슨 맛으로 사니? 연하하고 1년만 돼도 난 안 살겠다.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하고서 그걸 좀 흉을 봤댔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알고 보니까 창피하게 말도 못하게 4년이니까 뭐 말도 못하겠더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제가 좀 멀리했어요. 안 만나려고. 그 10대 나이를 떠나서요. 똑같은 20대여도 3살 이상의 연하의 남자를 만난다라는 거는요. 쟤네가 정상이 아니다. 미친놈들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미쳤다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들이다. 사랑이지. 네, 알겠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민철이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5년 이상 누나랑 연애를 하다가 그냥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동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맞아,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나가온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어머님은 이제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는 이제 2살 연상 연하 커플을 그렇게 뭐라고 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결혼을 이제 반대하시게 됐는데 남편분은 그럼 그걸 받아들이던가요? 순순히 포기하고?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점점 더 꼼딱지꼼딱지 차딱 달라붙어 찰고마리가 좀 달라붙는데 달라붙다 못해 내가 유치원에 이렇게 있으면은 일은 대낮에도 그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시간만 되면은 유치원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수업인데. 그러면은 어쩌다가 그 부모들이 와 있을 때, 그 엄마들이 와 있을 때 좀 잘못 들어왔나? 여기 왜 들어오지? 하면 왜 그래요? 나 우리 누님 만나러 왔어요. 어머. 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쓱 들어오니까 내가 막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그 어머니들 학부형들 보기가 민망해서 이제는 나 만나보러 오지 말라. 나는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난 시집을 가면 가야 되겠는데 오지 말라. 그랬죠.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소리가 내 앞에서 나이 말 하지 말라. 사랑에는 상남자네. 국경도 없는데. 없다. 남자야.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빠빠 맞은 게 어머니더라고. 어머니는
아니 딸을 키워가지고 다른 애들은 벌써 시집가서 손주까지 봤나요? 그렇죠. 23살이면 나는 지금 애 같은 게 19살짜리가 달라붙어서 자꾸 따라다니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지금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도 맞았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지금 출신 성분이 또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저희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장원이고 우리 어머니 농장 출신이었던 거예요. 당시. 누가요? 농장원. 누가?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부모가 농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엄마도 농장원 아니 출신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이거 교원이었기 때문에 사무원 출신인데 출신은 엄마 아버지가 그때 당시 몸이 안 좋았어요. 이거 아프다 보니까 시골로 나가서 물을 좀 갈아 먹어보자 이러면서 촌으로 나온 거야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농장원이 됐죠. 약간 좀 설명하자면 그때 쓰기만 해도 농장원들이 노동자보다 좀 잘 살았던 시기예요. 그때가 잘 사는 환경적이고 그런데다가 또 뭐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자원해서 원래는 노동계급이었는데 농장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농장 출신이 됐는데 당시에 농장 출신인 상황에서 그나마 보잘것없는 노동자 신분이라도 당시로서는 농장원이 싫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장원이라는 이유로 또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벽 때문에 내가 농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부모들이 반대했죠. 나이도 위인데다가 농장원이다. 아니 엄마 이거 이상하네. 오늘 엄마가 농장원이라고 반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농장원이야. 너무 약간 막장으로 가는데 그거. 너무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농장원인데 무슨 농장원이라고 반대를 해? 이거잖아. 내가 내 딸이 남자를 데려왔어. 뭐 하는 애냐? 왜 이번에 개그맨 시험 준비해요. 개그맨은 안 된다. 똑같은 거지. 그러더라. 솔직히 제가 이상할 뻔해서 이제 우리 부부 문제지만은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하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솔직히 엄마한테 화가 나서 이 개구리가 이 못생긴 얼챙이 쪽 시절을 기억 못 한다더니 정말 너무하지 마. 그런 얘기까지 옛날 생각 못하고 그걸 그냥 한다고.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멍둥으로 매 맞은 놈이 홍두깨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장이다는 데로부터 그 시부모들한테 그런 단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이제 개그평론을 다 시켜놨거든요. 깨끗이 편안하게 해줬는데 왜 굳이 그 농장을 다시 또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길사범대로 죽으라 하고 반대했었죠. 그러네. 이해가 된다. 아 진짜 재밌는데? 아 그러면 또 궁금하게 또 미령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농장원 출신이라는 거 어머니께서? 아 그때 제가 그러니까 남편하고 연애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시댁에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가면 시어머니 반응도 잘 몰아주고. 편하게 하세요. 안 좋으시고 해가지고 이젠 더는 못하겠다. 그렇지. 이젠 힘들어서 그래서 남편하고 약간 한 달간인지 연애할 때 헤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도 농장원 출신이었다 하면서 그걸 얘기했구나. 네, 그 말을 하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남자네. 알게 됐었어요. 아빠 같네, 아빠 같이. 피가 있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고부 갈등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고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이제 앞선 어머님의 연애 스토리부터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맞아. 자, 어머님 일단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를 강력하게 했을 때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자기 부모들이 반대하는데 거기서 물러서던가요? 부모들 반대하고 우리 집에 부모들도 반대하고 그 주변 사람들 동네 주변 사람들도 사람이라 하고 생기고 입 달린 사람이라는 건 100% 다 반대했어요. 입 달린 사람은. 입 달린 사람. 그러니까 걔들도 반대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2년 정도 넘으면은 스스로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예. 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뭐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 남편이. 네. 거기다가 몸은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몸은 뭐 태락태락해요. 몸으로 가시죠. 아니 특히 체격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해하세요. 집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인정하시네요. 아니 이 얘기만 하면 엄마가 너무 밝게. 체격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5년이요? 그러면 엄마 몇 살이에요 이제? 아까 27이 됐죠. 북한에서는 노처녀예요, 이거. 네. 27살이면 그 당시에는 진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넘어간 거예요? 27살이 노처녀다라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지탄을 받아요.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저 나이 시집도 처먹고 맞아요. 시집을 이래저래 똑같이. 그래서 이제는 27살 되면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4살 연하랑 결혼하는 게 더 지탄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27살까지 처녀인 게 더 지탄을 많이 받아요? 도찐 개친이에요. 자, 왔어, 이제. 도찐 너무 개친까지 맞아, 서로했다. 이제 맞아. 아까 23살 대 27이 만났죠. 이제는 횟수로 지금 5년째 되는 해인데 우리 친정엄마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이제 계속 찾아오지 않아요. 계속 찾아오니까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난 우리 딸 당장이라도 이제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으니까 너 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기나 어머니 시집 보내가시면 보내세요. 나 시집 보내도 좋다. 나는 그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그저 빈마대 하나만 나한테 그저 필요하니까 빈마대만 하나 있으면 돼요. 뭐야 그게 뭐 네,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마대자루. 다른 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서 나만 마대 속에 훌륭하게 담아가지고 메고 가죠. 보쌈한다고? 쌈이 하겠다. 아, 지금 거의 수령님 수령님 다음으로 이 여인이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19엔 사랑이었는데 23살이 됐을 땐 거의 종교가 돼 있는. 종교가 돼 있죠, 종교가 지금.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 되게 우아하고 고우시고 인기도 많을 텐데 그렇지. 그냥 우리 이력 씨 아버지가 하도 쫓아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23에서 27까지의 그 황금기를 그냥 그러게. 아무 남자도 안 만나고 가만히 있는다? 혹시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역시 인기가 많으셨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머니. 무려 5명의 남자, 이력 씨 아버지 제외하고 5명의 남자가 어머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와, 5명이나. 하도 채가머리처럼 아버지가 따라오니까 어머님은 이제 떼내려고 그 23부터 7까지 계속 떼내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맞선을 5번 봤는데 맞선 봤던 남자들 5명이면 5명 모두가 다 어머님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헤어질 때 그럼 제가 저희 부모님과 딱 상의하고 약혼 날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현희 씨, 조금만 기다리시죠.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남자들이 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혼 날짜 주겠다는 남자들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아무도 남 만나서 다 좋다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머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아마 내 앞에서 맞대놓고서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좀 그럴까봐 그렇지, 상처받을까 봐. 우리 부모하고 가서 다 토론을 해가지고서 올게요. 딱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가서는 안 오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죠. 펼쳐놨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저 살았는데 근데 그런데도 19살짜리는 계속 오는 거야요 지금. 끊기지 않고 계속 오는 거야. 와서 내가 너 선방거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어. 모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 하면서 나를 그 선보는 남자들마다 그 여자는 내 여자니까 그 여자는 내 여자니까 그 주변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커다란 육체를 가지고 작은 남자들한테 그랬으니. 상남자네. 여기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뭔데, 쓰겠습니다. 항상 이 엄마네 집을 가려면 이 기차역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외지의 남자들이 꼭 우리 기차역을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네. 여기에 나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친구 애들한테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 같은 느낌의 좀 외모가 좀 훌륭하구나 이런 남자가 오면 항상 눈여겨보고 좀 미행을 해라. 이걸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방식으로 뭐 어느 누가 내려서 좀 느낌이 달라서 가보면 용납없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를 기다렸다 나오면 뭐라 푹 채가지고 야 임마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억을 박아서 쫓아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 아버지 솔직히 이제 꼬붕들이 있었군요, 거기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았어. 왜 나쁘지 않았나? 그치.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아버님께서
처음에 누나라고 하셨죠? 누님 어느 순간 네. 너라고 부를게. 일단 뭐 누나잖아요, 누나. 연상녀에다가 또 이제 그 신분 차이도 있고 한데 뭐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결혼을 이제 성사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당시에 27살의 이제 현희 씨 댁에 나중에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덜컥. 근데 또 이 상남자분의 또 아버지, 시아버지도 또 상남자였어요. 왜?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킵시다.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이제 그 현희 씨 할아버지면 헛소리하지 마 나가라고 할 줄 아는데 갑자기 우리 또 현희 씨 부모님도 그러면 결혼시킵시다. 갑자기 5년 만에 승낙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1990년에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시고 딴딴따단 정식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시댁에서 갑자기 시아버님이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면 결혼시킵시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승낙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결혼식 한 다음에 시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솔직히 그래서 아들한테 너 그 여자하고 살면은 앞으로 반드시 네가 꼭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니 이지라도 마음이 돌리는 게 어디로냐 하면서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좀 감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그 여자하고 꼭 한번 살아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좋다 가자 하고서 아들을 데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그걸 결혼시켰다 이렇게 나한테 말했지더만요. 결혼식을 해가지고서 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식 날 뭐라고 말을 했댔냐 하면요. 자네 얼마나 사나 보자. 네? 아마 석 달도 못 살고 산다 안 산다 할 거다. 이렇게들 말을 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남들보다 너무나 재미나게 잘 사는 거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부끼리 다니면은 야 왠지 모르게 자네 부부 다니는 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살면서 우리 집이 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언덕바지야요. 언덕바지다라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언덕바지 내리바지를 쭉 내려오다 나니까 꼬당꼬당 이렇게 뛰어내려오게 된다고 이렇게 너무 가파롭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방 안에 있다가 막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이거 남편이 오는 길이구나 하고서 얼른 나가죠. 이사 돼서 하고서 그냥 들어가니까 날 냉큼 업고서니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없고. 예, 나를 업고서 들어와요. 하면은 나 내려놓으라. 이거 옆집 사람 아줌마 보갔는데 내려놓으라 하니까 야, 내가 남의 여자 오보해? 내 섹시 오보지. 라는 게 어떻다는 거야. 이러면서 업고서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방 안에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들더라고.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은 뭘 하다가도 닦아서 빨더라.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들어오는 재미 하면서 마지막까지 싫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신혼이라 깨가 좀 쏟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뭐 깨 공장 수준으로 지금 와 공장이네 공장. 대단합니다. 예. 현희 씨 부부는 뭐 금실도 좋았지만은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소금, 철근, 석탄 등등 때마다 그 다루는 품목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루면서 결혼 후에도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양가의 반대 끝에 결혼했지만 뭐 화목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력시 아들 둘까지 낳고 화목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가 또 한 번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게 돼요. 뭡니까? 어떤 비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서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저를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는 과정에
야, 우린 나물은 나가서 살자. 우린 나물은 나가서 살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서 이게 뭐지? 27살 제가 꼬박꼬박 기다려서 만났더니 아유 어쩌다가 이것은 남자 손에서 보낸 간첩을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요.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나무로 나가자고 하냐고. 우리가 못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거 어쩌다가 내가 간첩을 만나. 간첩을 만나. 아니 북한에서 가만히 잘 살고 밥 먹고 살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뭐 안전부에다가 또 시소를 해야 되나? 포획에 갖다 말을 해야 되나? 말하면 또 내 남편 잡아가겠지. 또 잡아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만. 우리 부모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정확한 이력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친 할아버님의 고향이 서울이셨고요.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끌려와서 의도치 않게 북한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서울이 고향이었다고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남한으로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고향으로 가시려고 멋진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성장 과정에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고 또한 뭐 저희 아버님은 우리들한테 뭐 남한 TV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북한에서 보도하는 소식보다 한국에서 뉴스 터지는 소식을 먼저 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세를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연평 해전이나 무슨 뭐 천안함 사건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 터질 때마다 이런 이슈거리가 터질 때마다 먼저 접한 거예요. 한국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북한 보도 뒤따라 나올 때 그걸 보면서 이거 구라친다. 이거 김정일이가 이거 지어내는 것도 새빨간 사기다 이거. 와 그런 걸 얘기할 정도. 그리고 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지만은 김일성이가 뭐 빨치산투쟁인 것도 사기국이고 이건 개설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성장을 하게 됐죠. 아니 어떻게 한국 방송 그 가까우니까 잡힌 거예요 라디오? 네,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렇죠. 네, 아마도 고속도로가 뚫리면 뭐 1시간 이전에 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가까운 거리라서 이 주파수가 잘 잡혔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보신 거를 제가 태어나서 기억할 때부터 계속 연달아 보고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전 지역은 아니지만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TV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전에는 채널을 고정을 안 시켰댔어요. 원래 옛날에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남쪽 지역 사람들이 사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이 동양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채널을 고정시키는 이제 TV 채널 돌리지 못해 고정시킨다. 예전에는 돌리는 거였으니까 그걸 고정시켰고 지금은 리모컨을 고정시킵니다. 뜯지 못하게. 그래서 리모컨을 고정을 시키다 나니까 뭐 어떤 게는 만능 리모컨이라고 하나요? 있어. 네, 하나로 그게 다 또 되는 있어요. 거. 또 리모컨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검열오면은 붙여놓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만능 리모컨 가지고 돌리면은 대한민국 TV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저도 한국 TV 너무 잘 봤어요. 황해도가 가장 가깝잖아요. 황해도에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제가 함흥에 갔어요. 거기는 훨씬 북쪽이잖아요. 근데 함흥이 바닷가다 보니까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집이 10층이었는데 10층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그 함흥에서 그 남한 TV 보려고요. 제 고향을 안 가고 2달을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왜 있었냐면 노란 손수건 종강을 다 봐야 되겠는데 노란 선수가 딱. 네, 노란 손수건 그다음에 KBS 거는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저 항해도는 훨씬 잘 나오니까. 문제는 지금 TV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자꾸 이제 남조선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머님은 이제 사실 이제 북한에서 오래 사셨고 또 북한에서 먹고 살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언제 처음으로 야 여기는 정말 사람 사는 데 아니구나, 남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면 그게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살면서 TV에서 남한 현실에 대한 거를 너무 속속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보다 보는데 처음에는 남한 현실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별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정도 차이를 좀 못 느끼겠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예. 뭐 북한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서 보냈는데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급격실히 성장하더라고요. 90년대. 올림픽 끝나고 맞아요. 이거 남한 사이드 이거 저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거야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왜 이렇게 갑작스레 저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그래서 그걸 계속 매일 봤으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이거 북에서는
너무나도 뒤떨어졌구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된 국가에서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선진 국가에 가서 사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니 사실은 이 북한은 이 사방에 이제 감시의 눈이 좀 많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력 씨 아버지가 기다리신 거죠. 근데 정말 이력 씨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이 체제는 잘못됐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이력이 이어기가 어렸으니까. 어린 애들을 데리고 탈북했다가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이력 씨 아버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봐주고. 그래서 참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거죠. 그때 이력 씨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도 이력 씨에게 우리는 남으로 가야 한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를 아들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어가. 북한에서는 결혼도 하지 마. 북한 여자 만나지도 마. 왜냐? 며느리랑 손주까지 얻으면 탈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이력 씨가 클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뼈저리게 느껴왔던 거예요. 한 번은 인기가요를 보고 있었어요. 네. 인기가요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기쯤에 한창 기본적으로 활약했던 친구들이 원더걸스가 약간 좀 물러가면서 소녀시대가 확 나올 때예요. 우리보다 다 잘 알아. 원더걸스 볼 때도 야 예쁘다 하면서 봤는데 소녀시대는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그냥 그날 때 같이 흥에 겨워가지고 뭐 이러면서 흔들면서 본 거예요. 찌찌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예요. 그냥 야 예쁘다. 아니 저렇게 남조선엔 저렇게 예쁜 애들이 많은데 아니 이거 북조선엔 예쁜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정말. 아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 아이 뭐 어차피 저와이프도 내가 어떤 놈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제 뒤통수 빡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김정일이가 억가생으로 다 붙잡아 갔잖아. 그래서 없는 거야. 이쁜 애들이 내 없는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인들 다 뽑아갔으니까. 그러면서 야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야 우리 이제 남조선에 가잖아. 야 남조선에 가면 예쁜 애들 굉장히 많다. 여자 100 만나면 100이면 100 다 예쁠 거야 막. 맘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 저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버님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셨네. 그러네. 여기 북조선에서 결혼하지 말고 남조선에 가서 결혼하라고. 근데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남녀간의 사랑을 누가 말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혁 씨는 북한에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북 계획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탈북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아버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신경쇠약으로 먼저 세상을 뜨십니다. 이런.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47. 너무 젊으시다. 왜? 내 나이잖아. 제가 생각해 보면 남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애들도 성장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또 그 사상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씨앗에 탁 심어 있어요. 심어주면서 둘째 아들을 미리 바다로 내보냈었거든요. 웬일을 할 수 있게. 계획에 다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먼저 내보내고 했었는데 그게 진척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거 스트레스로 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을 계속 했거든요. 술을 좀. 그 다음에는 음식을 아야집에 안 되더라고. 음식을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거 대뇌출이 튀가지고서 그래서 사별하게 됐어요. 사실 그 아버님이 남한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장난처럼 하셨겠지만 사실은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들에게 또 남쪽으로 내려갈 만한 또 하나의 이유를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농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뵀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나는 그 독립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로 아버지가 그냥 내가 여보세요 아버지 몇 번 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니 야 이루가 한마디 하고선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소리는 춥기가 있는 그런 목소리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뭐 술 좀 주정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왠지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집에 왔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무거운 상태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피보다 진한 게 이념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네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맏자식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가 평생도록 내가 효심을 다해서 모셔라. 엄마 모시라고. 네, 이 말씀 하시길래 또 술 주정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마지막 이혼이 될 줄 몰랐죠. 이제 47이었으니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안타깝게 아버님은 끝내 이제 대한민국에 오는 그 꿈을 접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이력 씨에게 하나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반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뭐 여자 데려왔어요. 뭐 하는 여자냐? 농정원이요. 이렇게 했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농장원이라는 말을 할래 할 수가 없었죠. 농장원이라는 말만 나가면은 그 마을이 나오자마자 내가 손이 나가니까. 계속 주의를 줬거든요. 농자 붙은 여자는 우리 내 집 문턱을 넘겨서지 말아라. 계속 교양한 게 그건데 농장원입니다 하면은 안 되죠. 하니까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하나 나보고. 간혼이야요. 뭐 이러더라고. 예. 속였어. 아니 해서 간호원이만 그런 대로 봐줄만 하구나 하고서 그다음엔 좀 눈길이 가더라고. 그래서 좀 어디로나 보자 하고서 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뜯어보니까 뭐 애가 뭐 이렇게 참한 게 얌전한 게 그저 좀 그렇더라고. 조용한 게 해서 여자는 그래도 참한 거 데려다 앉혀놨네 하고서 그다음에는 한 며칠간 살았어요. 살면서 보니까 아니 무슨 의학 상식이라든가 아무리 간호원이라 할지라도 뭘 좀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요. 해서 아니 간호원이 맞긴 맞네 도대체 이거 뭐가 근데? 그다음엔 아들을 딱 앉혀놓고서 척쳤지. 야, 너 내가 보기에는 야 간호원 아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너 바른 대로 말하라. 응? 야, 간호원 맞긴 맞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숨길 수가 없죠. 따로 지금 끔딱지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따로 분리시켜 놓으라고 저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불안한 거를 가면서도 이 사람한테만 그냥 거저 덮어놓고 이해아니요로 딱 대답하고 도대체 말하지 마. 딱 시신당 보고 가면서도 불안한 걸 빨리 갔다 와야죠. 갔다가 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벌써 따지고 들은 상태고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이 실수가 한 상태인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고. 아이고. 아유 이거 벌어질 거 벌어졌네. 그러면 엄마 눈치 한번 보지 이제 저야 뭐 그냥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나도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 5년 동안 그러다 살긴 살았지만은 너도 그 여자가 엄청 좋긴 좋은 게로구나. 그래 살라. 난 네 앞길 막지 않겠으니까 살라 살되 나가. 아니 같이 살아. 그게 무슨 살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야, 이 집안 성격들 대박이야. 와, 세다. 봐서 알겠지만 이력 씨가 어머님도 이렇게 모시고 나오고 되게 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자 이력 씨가 큰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가출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 씨는 어머님 집에서, 미령 씨는 또 미령 씨 본인의 집에서 각자 짐을 쌓아들고 야반 도주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나가 살아 그 말씀 곧대로 나가서 새 보금자리를 얻어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동거를 하게 됩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저희 엄마는 열받으니까 아들한테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난 그게 엄청 반가운 거예요, 솔직히. 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나가라는 소리는 한 게 없고 이 사람을 강제로라도 다른 남자를 붙여주려고 엄청 부모들이 노력하다라니까 그 신경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이 뛰쳐나온 거죠. 어머. 아니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력 씨는 충분히 나갈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령 씨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참하고 여기서 사실 소박 맞고 와서 엄마 아빠 심경은 되게 이해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나간다? 이게 사실 미령 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반대하고 하면서
한 그 선보라고 3명, 4명인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남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잊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선자리를 해줬는데 처음에 자상하고 뭐 키도 크고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상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얌전했던 따님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그래서 뭐 사랑에는 예.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 옛날 속담에 틀린 데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 어찌됐건 이 고부 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타협이 되거나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결국 어머니와 며느리 한 집에서도 안 살겠다고 하고 아들내미도 나가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가 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떤 화해가 있어야만 할 텐데 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시게 된 겁니까? 이거 화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엔간에선 이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 동거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김정은이가 3대 악법이라고 그게 청년교양보장법일까요? 사실혼 생활로 3년을 살았다 그러면 3년을 교화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도소 가라고? 네. 아니, 결혼 안 하고 남녀가 살면 네,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교화를 갔다 와야 된다. 또 이런 상황이었고 탈 때 이렇게 남편의 뒷배를 봐주던 그 당 간부가 이젠 뭐 뒷배를 못 봐주겠다 또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댁에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 아무리 미워도 또 내 새끼 또 감옥은 또 어떻게 보내갔나? 아,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 뭐 남편 만났을 때도 감옥에 보내야 되나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겠는데 아 이거 자식 때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자식을 그러니 감옥에 유치원 보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래도 거기서 쌓아놓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 저 여자는 그 집에 며느리로 게로구나. 같이 있으니까. 예. 며느리가 와 있는 게로구나 하니까 여기 대해서 눈을 안 밝히죠. 북한에서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뚝딱 뭐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니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동네는 지금 새로 나타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딴 사람들 동네 남들 살다가. 보기에는 아하 저 친구가 지금 만나는 여식인가 보다. 그 여자가 다니고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안은 법에서 관여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은 보상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네. 그런 시간을 벌죠. 시간적 아 근데 여유를 가지죠. 저는 어머님 둘이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있다가 껴안고라도 있다가 엄마 보면은 이건 딱딱 놓치고 그랬죠, 맞아요. 네, 저희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서는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은 마중 나와 있거든요. 똑같네. 길에가 나와 있다가 막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옛날에 아빠가 하던 거. 네. 아빠가 하던 거. 그냥 이게 눈쪽 안아가지고 뭐 곤부제기 긋다 하면서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엄마가 뭐 어디서든 볼까봐 아니 너라고 하면 그럼. 아 뭐 괜찮다고 뭐 내 집에서 뭐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하면 그러다가 또 엄마가 나타나면 바다닥 아닌 척.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인다고. 아버지 딱거리고 엄마는. 낄낄거리고 하는 게 들리면 아유 저 지 아빠랑 똑같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엄마? 근데 저는 보기 싫지 않더라고. 왜? 예. 내가 남편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래 이왕 남남지간에 만나서 사는 거 그럼.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아라. 그래 잘한다. 비록 내가 거기서 찬성은 안 하지만 농포라는 거에 떼놓고 단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로 놓고 볼 때 그래 이왕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이력 씨와 미령 씨가 이렇게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대한민국에 한 배 태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 거기서 지금 사셨더라면 아직도 원수질 지갈일 거예요, 아직도. 아유, 갈 데 없죠, 그야. 그럼 그 관계 때문에도 결국 탈북하고 싶었던 이유가 되겠네요. 아, 제가 탈북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출신이 다른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당시에 방침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김정은이 방침이 떨어지다 나니까 제가 신분 세탁을 거의 염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처벌을 피하제도 첫 번째 탈북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의 유지도 있고 아버지께서는 꼭 탈북을 하실 계획을 잡았고 우리가 탈북을 한 데는 다 아버지의 덕이거든요. 아버지가 씨앗을 심어줬고 이걸 발판을 닦아서 성장까지 가는 상태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엔 그냥 뭐 무슨 계급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미 전에 뭐 정부로 다 알고 있었던 상태니까 완벽한 계급 혁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탈북을 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력 씨 가족에게는 예전부터 다 탈북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아버님이 말로만 남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애초에 둘째 아들 이혁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갖다가 황해도 강릉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가 해안가거든요. 거기서 바다 일을 시킵니다. 왜냐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뱃길을 알아야 되는데 뱃길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뱃일을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딱 봐도 벌써 아버님께서는 진작부터 배를 통한 해상 루트를 통한 탈북을 꿈꾸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아버님께서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황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탈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저희 친구도 황해도에서 살다가 그 친구도 탈북을 하려고 사실은 중국으로 넘어갔댔어요. 근데 거기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잡혀서 북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에서는 이제 탈북을 하려면은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제 바다거든요. 그래서 배로 이제 뭐 아들한테 해가지고 바다로 갈 수 있게끔 미리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 뭐 저처럼 이제 뭐 헤엄쳐서 온다든지. 9명이 9명이 같이 헤엄을 쳐서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의 또 큰 변수가 터집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을 안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설득을 두 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탈북 반대, 큰 걸림돌이었죠. 와, 아니 이게 어머니는 왜 이렇게 탈북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결혼식 하자마자 남편이 계속 남으로 가야 한다 이런 소리를 듣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 그래서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 보고 이거 가자고 하누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굳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누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가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떻게 그 터대를 잡고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런 생각이 올란 드는 거야.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난 안 가겠다. 응? 안 가갔으니까 너희들 형제끼리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니까 그다음에 아들 하는 소리가 뭐라기나 어머니 안 가갔다 하면은 우리도 안 간다. 우리가 어머니 여기다 두두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잘 산다고 하자. 잘 산들 뭐가 좋은 구석이 어머니 안 간다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해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다음엔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도 자식이거냐 그 아래 손주들이 보이는 거야요. 그렇지. 쟤들이. 손주들이 보이는데 내가 뜻을 꺾지 않고 계속 이루다면은 하루하루 이러면서 해를 넘겨다 보면 손주들이 자꾸 크지 않아요. 그러면 걔네들까지도 이 사회에서 계속 정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을 내가 포기하면은 우리 자식들하고 며느리 그 아래 손주들까지 좋은 세상에서 선진된 국가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더라고. 대대로. 네, 그래서 내가 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걸 틀고 나가자. 해서 그래서 자기들 야 가자. 네. 어떻게 설득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사채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 어머니가. 근데 하면서 빌려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좀 사전에만 정보를 알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돈을 좀 회수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빌려준 돈에 많이 미련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부 있죠. 일종의 기반이 되는 거죠. 문제사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데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닌데 따라서는 저희 어머니를 당시에 좀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저는 장난기 노리는 말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어머니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이 지금 이게 한심하지 않냐. 10년 동안 한국에 가서 뭐 세계적인 여행 좀 하면서 인간답게 살다가 딱 통일돼서 북한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자만 받아도 막 금방 거야. 이자로 그렇게 네, 뭐 이자만 이런 얘기 좀 해. 잘 꼬셨다. 저희 어머니가 돈 망하니까 북한이 그냥 입만 열만 그냥 그래서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닌데. 달콤한 제안이 몇 가지 있네요, 이쪽에서 아들이. 그런데 그 말도 물론 맞긴 맞지요. 그치. 하지만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 우선 첫째 우리 아들이 이거 입만 벌리면 뻥이거든요. 신뢰가 없어, 신뢰가.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입만 벌리면. 아니, 농담을 잘하니까 더. 원래 집에 그런 캐릭터가 하나씩 있어. 그런 농담도 잘하고 그럼. 흔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농담은 그건 농담이고 너 생각해보라. 너희들 너나 나나 한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넘어가는 것을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원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며느리들은 나만이 나요. 남의 자식까지 목숨을 거둬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결심을 못 세우고 하다 나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서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야 너는 어머니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추진해서 내밀다가 실직 가야 되는 날까지 됐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버티기를 하면은 버티면.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마대에다가 그래서 집어여서 내가 그래서 힘을 세니까 그렇지. 예, 들러매고서 가가시니까 걱정 말고 넌 계속 추진시키라. 이러더라고 해서. 진짜 무슨 자손이네. 그 집안 가풍인가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남편한테도 마대 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큰아들한테 마대 속에 또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야, 재밌다. 이왕 마대 속에 들어가서 가느니 내 발로 걸어가자. 그래서 가자. 빨리빨리 추진해. 드디어 어머니가 이 마대 이 소리를 들은 순간 탈북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이제 큰 산 하나 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가족 9명이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게 한 지붕 안에만 살던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가족들을 한 날 한시에 모아서 이제 탈북을 감행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북에서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 전화하고 도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하니까 생산물이 좀 잡혔는데 다른 때 봐서는 생산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하니까 어머니 이거 돈벌이 구지도 있다. 하니까 내려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막 알았어. 하니까 그게 자 우리 이거 나갑시다 하는 신호였거든요. 우리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그래 알았어. 어머니. 갈게 하고서 내려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려갔어요. 바닷가로.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암고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3년 5월 6일 뚜루루루 이혁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혁 씨가 수학이 넘어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따라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뭐가 잡혔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아, 드디어 그날이구나. 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이혁 씨의 집이 있던 이제 강령군이죠. 강령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가족이 두 개의 쪽으로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진 다음에 몸을 숨겼는데 일단 인근 보리밭에는 이혁 씨와 아이가 숨어들었고 또 이혁 씨의 사돈, 또 이혁 씨의 어머니, 그리고 또 아내 미령 씨는 또 근처 바위돌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획이 실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9 식구가 모였습니다. 네. 이제는 또 난관이 앞을 기다리고 있죠. 일단 배에 타야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남한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을 향한 탈출의 대항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선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내려오자마자 위기에 또 봉착을 합니다. 바로 북한군 추격이 붙어버린 거죠. 어떡해. 추격이 붙자마자 일단 그 이혁 씨는 선실에 들어가서 추격이 붙었다! 고함을 치고 일단 이 배의 스피드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 하나, 둘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바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 정말로 이제 위기의 순간인데 충격이 붙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본으로 넣고 말한다면은 야 이거 이젠 일 났구나. 이제는 딱 그저 이젠 잡히는 수밖에 없는데 잡히면은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잡히면은 죽어야 된다. 죽어도 또 그저는 못 죽잖아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당 위에서 반드시 이제 싸움을 할 거야요. 싸움을 하면은 남자들만 싸우라고 하겠나?
하고 우리도 뭘 어떻게 더욕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맞다들리면은 하다못해 고춧가루라도 뿌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양편 주문에다가 고춧가루를 주문에다 줬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만약에 너희도 자 어쨌든 오기만 해보라. 오면은 우리 아들이 다 붙어서게 할 때 그거라도 뿌려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고춧가루를 양편 주문에다 넣고 그러고서 떠났었어요. 엄마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네. 뭘 못하겠어 사실은. 아니 그때 임신 상태셨잖아요. 근데 임신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배 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멀미를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북한군에 그 추격해 온다 하면서니 그 엔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니까니 그 매연 냄새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눈만 뭐 그냥 돌아가지 그냥 늘 처분해가지고 죽이가시면 죽이고 뭐 살리가시면 살리고 아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지. 씨앗 네. 둘 데 없으면 멀미 더하지. 네. 저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후레쉬를 탁 켜서 탁 보니까 비춰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바지로 옷을 상대방 목에다가 잔등에다가 다 토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청나지. 다들 그냥 이렇게 배 처음 탄 사람들. 배멀미 너무 다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배를 수없이 타본 사람들이니까 난 멀미 안에 자신 있어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어머니 역시 배를 수없이 경험해본 분이니까 멀미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배 타도 멀미 배멀미 난 졸업했어 이랬거든요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그냥 탔는데 이게 매연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다음에 내가 와이탄 거예요 그냥. 산화탄. 아유 한 사람이 토하잖아. 같이 토해. 맞아요. 조금만 사로 다 토해요. 다 토해. 바로 나오니까. 아니 구명조끼는 있어요 그 안에? 아니,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항상 배가 어업 활동을 하려면 국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몇 명 탑승하는 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예비분까지 구명조끼가 무조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야. 이제 추격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한 상황이 되면은 지금 물살 방향이 그때 사리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물살이 세게 흐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더구나 그게 한참 우리가 달려나온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 모두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손에 손전등 하나씩 휴대하고서 물에 떨어지면 물살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거고 이를 넘었으면 손전등 가지고 신호만 하면 해경이 구조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마음을 먹고 거기 뛰어들어가서 짐 다 버리다 못해 버리다가서 구명조끼마저 콕 쏟아서 쏟고선 집어가지고 여자분이 딱 뿌리면서 입어합니다 던진 거예요. 던지고선 조금 있다 돌아보니까 그냥 입지도 않고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일 초타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뭐 임신한 여자 이제 뭐 배 경험은 없지 뭐 유황장하고 이런 상태인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뭐 헤엄도 칠 줄 안 다음에 뭐 이모저모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구명조끼를 막 저 강제로 입혔었는데 그냥 시체한테 다 입히는 수준으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막 입혀가지고 지퍼 막 올리고선 그다음에 이거 다 해주고선 그다음에 뛰어나왔죠. 난 또 와서 또 나는 누군가를 돌봐줄 조건이 안 되는 게 우리 동생 옆에 서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심히 대주고 해야 되니까요. 뛰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아니 계속해서 저희 엄마가 그냥 저 나쁜 끼 죽일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엄마 구명조끼 해줬겠지. 엄마는 안 해주고. 죄송하게 엄마한테는 못 해줬거든요. 엄마는 안 해줬어. 이런 불황당 같은 아들. 엄마 안 해줘요 아들. 안 해주더라고요. 야. 그 들어와서 적게 입으라고는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 입혀주더라고. 그래서 나 속으로 이제 며느리 입혀주고서 나도 입혀주고 나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또 입혀주더니 훌렁하니 그냥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리지 치사게 어디 있어. 재식 씨한테만 입혀주고 그냥 나가고 마누나.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려고? 아니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키워주고 이렇게 길러줬는데 또 반면 또 미령 씨한테는 정말 내 남편밖에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정신없나? 그때 당시에 추격해 온다고 하면서 자꾸 큰 물건들을 막 그 무거운 짐 나가는 것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외서들은 해서 와서 막 뭐 버릴 거 더 없어 이러는데 저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혹시 구명조끼 입혀서 바다에 닿을까? 이거 나 혹시 구명조끼 입혀서 바다에 닿을까? 이게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른 거야. 아니, 그때 버리지만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뭐 버릴 것도 없어 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긍정적인 마누라까지 버리는구나. 여기 내는 마누라도 여기까지 있잖아. 너라도 버려야 되겠다. 보니까 어머니는 안 입혀주거든. 아니, 나만 버리려고 하는 거야. 네. 저도 문제고 안 입혀줘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어머니한테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뭐 아내한테는 뭐 잘한 일이고 뭐 인정받을 짓을 했으니까라는 그런 좀 뭐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아내의 눈치가 벌써 이렇게 딱 와서 오자마자 오면은 벌써 이게 한마디로 이 국군이나 이게 한마디로 뭐죠? 그 합동 그 조살.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개별적으로 다 분리해서 그냥 독방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 이 다사부사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죠.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무튼 이렇게 면회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면회라 해봤자 분명히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뭔가 있는데 왜 기분이 저렇지? 하면서도 생각이 지금 애도 있고 하니까 뭐 임신 스트레스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했지 특히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하나원에서 이제 나가서 집을 배정하는 문제에서 그 하나원 담당자 선생님이 무슨 뭐 어디로 갈 거 희망하는 거주지가 어디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명심하길 그냥 나는 세대 줄 거다. 내가 집을 받으면 거기서 우리 가족이 같이 산다라는 이런 의미로만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써내고 하는데 그분이 좀 말하기 난처해하면서 아내분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살짝 흘리면서 좀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해? 그러니까 집을 아내는 아내 역시 내가 개인적으로 살 집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따로 살겠다고? 그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곳에 누군가가 눈이 맞았나? 이런 아이를 생각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 사람한테 막 절명을 하고 막 유도하고 하는데 도무지 저걸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 그러다가 늦지막하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뭐 나가서 뭐 누구하고 더 좋은 거 만나려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다 버릴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울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군용조끼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궁금증 때문에 나를 화가 막 올라오고 마음 같아서는 그래 하면서 막 질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표출되는데 겨우 눌러 담고선 잘했다. 억울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또 생각했고 그냥 엄마한테 욕을 한 번 더 먹으려고 마음 먹고 그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를 엄마한테 부탁하고 꺼낸 거예요. 전화로 어머니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내 욕을 빡세게 한 거죠 그냥. 이놈 네가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것도. 엄마는 너무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속의 감정을 고스란히 얘기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였구나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 삐려면 어머니가 더 삐져야 돼. 그러니까 말을 이쪽에서 내야 되는데. 순진해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못 겪어본 일이잖아요 지금. 네. 이력 씨가 본의 아니게 이 두 여성의 마음을 잃으면서 천하의 몹쓸놈이 되던 그 순간 사실은 이력 씨가 정신 없죠. 뒤에서 서치라이트 팍 켜고 북한 경비함 추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뭐 엔진으로 보나 배 성능으로 보나 북한 경비함이 훨씬 더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력 씨, 이혁 씨가 많이 준비하지 않고 백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거 백연백 다 잡힙니다. 거기 돌다가 죽어요. 다 잡혀요. 네. 그 상황에서 무사히 이 북한 경비함을 따돌리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대박이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어느덧 이 9명이 탄 목선이 NLL을 넘어서 다행히 안전하게 한국의 해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GPS를 확인해 보니까 NLL을 넘어서 이제 우리 쪽 바다에 들어온 걸 확인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놨죠. 그리고 나선 그 일대를 정찰하던 또 대한민국 또 해군한테 다행히 또 빨리 발견이 돼서 네. 우리 군인들이 목선에 오르고 그 안에 있던 어머님이나 또 미령 씨가 차례차례 또 아이들까지 다 그러게요. 올라와서 그토록 원하던 인천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북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님이 현재 누구보다도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신랑 신부 인사. 아유, 축하드립니다. 미령 씨 결혼식 때 이제 미령 씨 부모님이랑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이만큼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한 말 한마디 없이 나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까 부모님 생각도 더 많이 나고 시어머니가 포옹을 해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언제나 가슴 한켠에 있는 아픔일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의 용기에 정말 그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몇 대를 지금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미국 대륙을 개척한 콜럼버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대륙에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게 아마 번성해질 겁니다.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예. 그런데 작년 12월에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가족 9명 해상 탈북을 주도했던 이혁 씨 둘째죠. 이혁 씨가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던 중에 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무거웠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 위로의 말도 찾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은 그리도 대학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뜻밖에도 아직 공부는 못하고 가정을 지키자 하는 대로부터 네. 가장으로서 그 자식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바다 나와서 끝내 죽었는데 남아있는 이러고 자식들이라도 이거 손주라도 떳떳하게 네. 우리 둘째 아들의 그 목까지 다 해서 네. 좀 많은 공부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래요. 나의 바람이지요. 그러니까 손주 애들이라도 훌륭하게 좀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정희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이거 일본 총리 목 베겠다는 거거든요.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건지 목적은 하나예요. 중국의 해상 진출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본이요? 군사적인 충돌까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을 합니다. 명확히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이거 일이 너무 커지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즐거운 바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